그 유명했던. 네. 유명했던 G쇼핑몰 사건이죠. 제가 기자 초년병 때 취재를 했었고 그게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사건을 제대로 얘기를 하려면은 1990년대 중반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혹시 거평 프레아타운? 네, 알죠. 네. 기억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거평 프레아타운. 네. 1990년대 중반에 하여튼 그 거평 프레아타운이라는 패션 쇼핑몰이 올라가요. 그런 거를 이제 분양형 쇼핑몰이라고 그럽니다. 그 전에 있던 그 재래시장하고 다르게 여기는 조명도 밝고 뭐 탈의 시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옷을 사러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호황을 하니까 그때 그런 쇼핑몰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밀리오레, 타, 웨이브 뭐 이런 거. 저 그때 90년대 그 당시 그 앞에서 노래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수들한테 그 엑스포에 이어서 맞아요. 저희 가수들이 거기 초대돼가지고 맞아요. 1층에 주로 그런 무대들 맞아요, 많았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이 건물을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하면 설계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설계도를 막 금을 쳐요. 막 금을 치면 그 사각형 하나가 점포인 거예요. 4평짜리 점포 하나가 막 1억, 층이 좋고 목이 좋으면 막 2억 이런 거예요. 그럼 이 건물 하나 올리면 그런 점포가 막 2,000개, 3,000개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면은 뭐 1억, 2억 돈을 내서 그거를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뭐 이랬는데 여기서 그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윤창열이라는 사람이 내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바로 옆에 지상 16층, 지하 7층으로 거대한 쇼핑몰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2001년에 그걸 분양을 하는데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서 분양 3개월 만에 분양률이 60%가 돼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런 분양형 쇼핑몰 기준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분양인데 이제 투자자는 수천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죠.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고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G쇼핑몰 사업은 그 중구에 건물 하나 올리는 게 끝이 아니다. 전국에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해가지고 유통혁명을 내가 일으키겠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한 사업가인가 보다 그랬어요. 이 건물 언제 지어지나 하고 기다리는데 일단은 그 건물 짓기로 한 그 부지에 다른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철거가 안 되고 이 윤창열 씨는 자기 돈이 그때 처음에는 7억 원밖에 없었대요. 7억 원. 네, 이 G쇼핑몰 사업은 수천억 원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일단 부지 확보도 해야 되고 네, 나중에 뭐 건설하려면 정말 수천억 원이 드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사채를 많이 썼어요. 사채를 많이 썼고 당시에 파산한 건설업체 중에 한양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자기가 인수하겠다 나서고 인수를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자꾸 뭐 특혜 의혹 뭐 이런 게 막 들리기 시작하고 슬슬 검찰이 이 G쇼핑몰을 들여다보고 있다, 내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아요. 약간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던 와중에 이 사람이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됩니다. 검찰이 결국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보니까 윤창열 씨는 횡령해가지고 까먹은 돈도 많고 그리고 정관계에 로비를 해서 로비 자금으로 쓴 돈도 있고 총 분양 대금만 1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상가인 굿모시티 건축 예정부지입니다. 이 회사 대표 윤창열 씨는 3,400억 원대의 분양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윤 씨는 이 돈 가운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어제 저녁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또 윤 씨가 지난해 말 2억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 외에 또 다른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아무도 안 했어요. 땅도 안 산 거예요. 땅도 안 샀고 시공사도 선정이 안 됐고 건축 허가도 다 안 받았고 더 황당한 건 그건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한 건. 당시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그 상가용 건물들은 부지 확보 안 하고 분양해도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랬다 이거죠? 법이 그랬어요. 세상에. 법이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짓는 게 관행이었어요. 윤창열 씨는 아무런 자금 조달 계획이나 능력도 없이 고의로 3,400여 명에게 3,700여 억 원을 가로챘다. 이것은 희대의 사기극이다. 네.
그래서 윤창열 씨는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뭐 배임, 횡령, 사기 뭐 이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 이 사람 어떻게 이 투자한 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죠. 그쵸. 제가 그때 이제 경찰 기자라 가지고 구속된 직후에 이 지쇼핑몰 사무실을 갔었거든요. 네.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전국에서 그 투자를 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항의도 하고 문의도 하고 진짜 그 사람들 같이 가면 이제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건강 해쳐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30명이 넘고 이혼한 부부도 10쌍이 네. 넘었다고 해요. 네. 이분들이 모여요. 그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요. 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걸 그냥 이어받아가지고 하자. 살리자. 살리자. 그 지쇼핑몰은 부도가 났는데 하던 거를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하자. 그럼 이 사업은 된다. 정말 눈물의 사업 추진을 하세요. 이분들은 그 지쇼핑몰에 있던 컴퓨터를 자기들이 가져가셔서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복원을 해서 거기에 있던 자료 같은 걸로 로비를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런 거 정황들 많이 밝혀내시고 그래서 결국 짓습니까? 지어요. 2008년에 다 지어요. 다 짓는데 투자자가 한 2,000명이 그 앞에 모여 있는데 다 눈물바다. 그렇겠다. 엉엉 울면서. 회사 대표의 자금 횡령으로 건설 무산 위기에 놓여서 계약자 3,000명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동대문 굿시티가 부도 사태 5년 5개월 만에 오늘 문을 엽니다. 피해자들은 계약자 협의회를 만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이 요구했던 1,700억 원을 모아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어졌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게 해피엔딩은 참 좋겠는데 왠지 해피엔딩인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그 사이에 패션 시장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인터넷으로 많이 사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됐고 쇼핑몰 자체가 이제 이 분양형 쇼핑몰이 많이 비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게 그런 분양형 쇼핑몰들을 그럼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재건축을 해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주인이 수천 명이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가는 게. 그 윤창현이라는 사람은 결국 출소하고 그냥 또 잘 살아가는 건가요? 이분은 이제 만기 출소하죠. 만기 출소해서 또 사업을 하겠다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요. 네. 근데 그 돈을 못 갚아요. 그래가지고 사기 혐의로 다시 교도소에 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4년 6개월. 4년 6개월을 살고 있는데 재작년에 그 코로나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갑자기 퍼졌어요. 집단 감염이 됐어요. 제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동부구치소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윤창열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더라고요. 지난달 27일 첫 발생 이후 관련 확진자만 762명, 서울 동부구치소는 첫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003년 3,700억 원대 굿시티 분양 사기의 주범 윤창열 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수감 중 확진됐던 겁니다. 그 사람 참 인생 참 기구하다.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막 요구한 것도 있고 사람들도 이 지쇼핑몰 사태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분양을 못 합니다. 착공 신고를 하거나 좀 골조공사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하게 돼서 이런 사태는 다시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피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 낚시할 때 피싱인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낚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FISHING인 줄 아시는데 PH로 시작해요. P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 정보를 피싱, 낚시를 당하는. 그래서 건데 신조어군요. 신조어예요, 사실은. 이 보이스 피싱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거 정말 바보나 걸리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나한테 전화 한번 와봐 정말 내가 진짜 박살을 낸다 이러지만 막상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내 차 안에 있다 아이는 아줌마 얼마에 줄 수 있나? 지금 현찰 얼마 있나? 의심이 커질수록 수법은 더 교묘해집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하루에만 피해 금액이 19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 피싱과 관련된 큰 사건이 김민수 검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한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민수 검사 보이스피싱 사건. 전북 순창군의 한 아파트.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진짜 검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분하고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계좌를 얘기해요.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의심하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당장 내 신분증 보내줄게 하고서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신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려 1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면서 사기를 쳐서 결국은 돈을 뜯어내게 되는데 배터리가 다 닳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가 닳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빨리 충전하라고 지금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면은 공무집행 방해도 집어넣을 테니까 막 이런.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구 체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이 김 씨가 자기 배터리를 막 봐가면서 충전기를 막 얽혀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기가 거기에 연루가 안 됐다는 걸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결국에는 그 은행에 가서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서울로 올라와라. 거기서도 깨닫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돈은 택배함에 넣어라. 그래서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당한 거죠. 지금 주변에 제3자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자, 준비됐죠? 질문상 있어요? 자, 입장할게요. 자, 입장하시 걸어가세요. 자연스럽게. 11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던 사기단은 김 씨에게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자신들은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거기서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돼요. 야, 그건 액수 문제가 아니고 11시간 동안 전화의 목소리에 끌려가면서 받은 압박과 여러 가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책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책. 정말 놀라운 거는 의서를 보면은 그 자신은 결백하다. 제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이런 걸 안 남기면은 너무 좀 허무하고 답답하실까봐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이제 당한지 몰랐죠. 자기가 이제 계속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자기 당했다고 깨달아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수사 받고 있어서 죽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의 테두리 안에 계속 갇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게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 씨의 그 핸드폰을 이제 다 맡겨서 조사를 해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게 돼요. 그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를 찾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218점, 187점. 자, 검찰청 홈페이지죠? 네. 당시 IP 주소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주소지가 타이완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폭력 조직이 주축이 돼서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벌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인 거예요. 아, 이 조직이. 일단 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있고 이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의적이 있고 한국 지휘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전화해서 뭐 얘기가 되면은 그럼 제가 누구 검사한테 넘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그리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돈 찾아온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런. 건장한 남성들은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전화번호에 차례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범죄 단체가 5년간 그렇게 무려 100억 원을 벌었대요. 와.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그 중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검거된 사람이 98명. 그 가운데 진짜 29명이 구속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당시의 범인들이 다 잡히긴 했지만 다 잡힌 건 아니고요. 경찰이 10,000명이 넘는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끝에 붙잡은 남성은 47살 서모 씨. 서 씨에게 당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 6, 70건 정도 7억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분들의 피해가 크다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지금 30%가 20, 30대. 20, 30대. 그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책감과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많고. 대응 방법이 뭐 없을까요? 이게 좀.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사기를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자기 핸드폰 자체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112에 걸거나 1301이 검찰청이고 1302가 이제 금융감독원인데요. 거기에 전화를 걸면 그 범죄 집단으로 연결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와. 자기가 전화 거는 데마다 그건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까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고 막. 뭐 링크가 오면은 무조건 누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뭐 예, 무조건 네버. 검찰은 전화를 이용한 수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10건 중 4건은 검찰로 신분을 속인 범죄였고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수 검사가 히트 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제 검사 아니고 수사관이라고 전화 온 것 같아요. 막상 당했을 때 사람이 정신 차리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이메일도 있잖아요. 이메일. 정말 스팸 메일을 누가 누르겠어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 존 포데스타라고 이제 그 힐러리 캠프의 가장 중요한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이메일 해킹을 당해요. 메일 주소를 보면은 진짜 우리 보낸 것처럼 돼 있거든요. no reply, 뭐 account, 그래서 그걸 봐서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메일의 제목이 someone has your password.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패스워드를 변경해라. 아래 링크를 누르는데 사실 그건 클릭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이메일로. 이걸 어떻게 다? 당연히 이 사람이 선거 참모에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함부로 안 누르죠. 그래서 그 힐러리 캠프에 있는 IT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포워드해요.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했더니 이거는 정상적인 메일인 것 같으니까 빨리 변경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메일이 다 해킹당한 거예요. 싹 다. 구글이 자동으로 이런 종류의 그 제목으로 오는 메일들은 스팸으로 넘겨요. 네. 알파벳 O가 나오는데 이 O가 다른 글자와는 다른 O예요. 무슨 부호 같은 걸 넣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폰트를 바꿔보면 이게 0 같기도 하고 O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O인데 이게 그 잡아내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의 숫자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서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교한 수법을 써서 그 필터를 통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광범위한 해킹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러시아가 개입된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Russia, if you're listening, I hope you're able to find the 30,000 emails that are missing. 또 그날이 되게 드라마틱한데 이제 10월 7일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여러 성추문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언론에 터지자마자 1시간 뒤에 바로 이 포데스타의 이메일이 공개되기 시작해요. 힐러리 클린턴이 전에 러시아 기업에게 어떤 이권을 준 것 같은 정황이 보이는 이메일이 딱 공개가 돼요. 어떤 식의 정책을 얘기해도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이메일 내용들을 뿌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이메일이 턱턱턱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심지어 없는 거를 내놔도 없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없다고 얘기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는 이걸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팀이 모였는데 결론은 대응 불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각으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 이메일 수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 열세를 보이던 트럼프 측은 기세를 몰아 맹공을 펼치며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That the Bureau explained this issue in question, whatever it is. Hillary has nobody to blame but herself for her mounting legal troubles. Her criminal action was willful. Putin himself directed the covert cyber attacks against our electoral system. Our goal continues to be to send a clear message to Russia not to do this to us. 하지만 공화당이 이미 상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해킹에 대한 실질적인 응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 패배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물론 정량화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정밀한. 최근에는 제 지인은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엄마 살려줘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소리가 들으면 이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원장 어떤 분도 즉시 6천만 원 정도 송금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도 이 한국판 캐치미 이프 유 캔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에도요. 네, 우리 2018년 여름이에요. 여름에 한 남자가 세탁소에 가거든요. 세탁물을 들고 이 세탁소 주인이 미혼의 여성분이었어요. 아, 네. 또 이것도 조종사 유니폼인 거예요. 네, 이런 쪽 일을 하세요? 저는 뭐 공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인데 지금 뭐 대형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자주 또 세탁물을 맡기고 조금씩 가까워진 거예요. 단골 손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당연히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비행기 조종사라는 거 의심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이제 남자가 또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갔다 와서 이번에 파리 갔다 왔는데 이거 향수야. TV 너무 낡았는데 내가 새로 바꿔줄게.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선물로 환심을 사고 계속 연애를 이어나가요. 또 밀당도 막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도 주로 공항 근처에서. 그런 어떤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워낙 바쁘니까 우리 회사 쪽으로 와줄 수 있어. 이런 식이 됐겠죠. 심지어 인천공항 같은 데 들어가서 이 항공사 승무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까지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요. 야, 그럼 거의 완벽. 그런 거지.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분실한 분실 출입증을 신뢰를 완전히 쌓은 이후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부기장 아니고 기장이 되려면 이게 그냥 실력으로 안 된다. 사내 로비를 해야 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년에 뭐만 들어오면은 그걸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안 되네.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을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아니 돈 얘기하면 벌써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 맥락이 형성돼 있죠.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있었겠죠. 맞아요. 계속.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다. 나 이 회사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남자가 7천만 원을 받고 역시나 바로 잠적을 해버리죠. 연락도 안 돼요, 이때부터는. 이분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그치. 그 동시간에. 그렇죠. 동시간에. 그러니까 같은 세팅을 여러 사람에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굉장히 믿는 이모부가 계셨나 봐요. 그 이모부한테 이 남자가 똑같은 수법으로 이게 결혼을 하는데 기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는데 이모부가 미안한데 저기 재직증명서를 한 통만 떼어와라. 뭐 이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근데 굉장히 신망이 쌓이면 그 얘기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어려운 거 아는 거야. 저거 못 믿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얘기를 듣고 가서 바로 잠적을 해버려요. 왜냐면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바로 잠적을 하는데 사실은 벌써 이 남자는 이 여성한테 6천만 원을 뜯은 다음이에요. 또 추가로 하려고 했었구나. 추가로 사건을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2년 동안 추적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2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변장술에 굉장히 능했다고 돼 있거든요. 직업은 여러 가지. 직업은 여러 가지. 제복을 이용하네요. 그렇죠. 그게 신뢰감을 주니까. 총 몇 명이 얼마를 사기 행각을 벌인 건가요? 8명의 4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돈이었고 소중한 돈이었을 거예요. 혼인까지 생각했으면 믿었고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 돈을 해준 거 되거든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부산에서 검거가 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20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김씨 부부라는 분이 있는데 남편은 고위 경찰 간부, 그리고 아내는 이제 부동산 사업가, 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라는 분을 만나요. 서로 이분들 참 좋은 분이다. 이분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두 김씨 부부한테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소개시켜줘요. 의사.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또 교제를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이제 약속하는 단계가 와요. 결혼을 약속하게 되니까 이제 양가 부모가 만나잖아요. 부모가 만나는데 이때부터 김씨 부모가 줄기차게 거액의 혼수를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이 거의 깨질 때까지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집을 나온 거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무려 7년 동안. 7년? 예. 7년 동안 이 김씨 일가족한테 뜯긴 돈이 13억. 알고 봤더니 이 시아버지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니고 전직 경찰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그냥 무직이었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의사가 아니고
조직폭력배 단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셋이 완전히 속인 거죠. 부자 관계, 부녀자 관계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으로 설정을 한 거죠. 가족 사기단이네요. 네, 그렇죠. 학대가 엄청나게 심했나 봐요. 학대와 갈취가. 이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이제 친정집에 이제 갔죠. 그런데 이 친정 식구들이 너 그 사기꾼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니? 사기꾼 아니라고 그 사람들. 속을 수 있었을까요, 김씨가는? 시어머니는 항상 이제 시댁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킨 거죠.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아들은 내가 사실은 원래 고아였는데 양부모님 밑에서 만나서 해서 외로웠는데 너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내 인생 구원받은 것 같다.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감화시켰구나. 그렇죠. 어떤 약간의 그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빠진 게 아니었을까. 이 여성분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일가족한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5명이었대요. 또? 네, 5명. 총 5명. 이 2017년 7월까지 총 19억 9,7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결국에는 이 어머니 김 씨는 징역 14년. 그리고 아들하고 이 아버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뭐 2년, 3년 뭐 이렇게 받을 거라고 했는데 중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맥락을 함정으로 만드는데 그 맥락이라는 게 가장 긴밀하고 깊숙한 인간관계인 그 가족 관계라는 걸 그 엄청 그만큼 깊겠죠. 죄질이 너무 기간이 또 7년인데다가 조직적이고 이게 사실 혼인빙자 사기라는 죄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혼인빙자 간음이 있었죠.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기죄로 일반 사기.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혼인빙자 간음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건 아닌 거죠. 가해자가. 그런데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런 옛날에는 이렇게 대면 이렇게들 많이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맨스 스캠. 뭐죠? 로맨스 스캠. 그 로맨스 스캠이 이제 로맨스 캠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로맨스가 이제 뭐 사랑, 연애, 스캠이 이제 신용 사기.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합성어인데 호감을 산 다음에 결국에 이제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요즘에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죠. 본 적도 없는 외국인들이 SNS로 친구 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SNS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파병 미군 등으로 속여 한국에서 만나자며 돈을 보내겠다고 한 뒤 관세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SNS를 통해 접근하는 낯선 외국인. 돈을 요구하면 사기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김 카스트로 혹시 아세요? 유명해서 아이디들이라 김이고 그 여군 복장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인데 여군이고 아주 유명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뻔한 스토리예요. 맨날 뭐 사귀고 싶다는 둥 그러니까 사용자들 가운데서는 드디어 저도 오늘 카스트로 김을 영접했습니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 김 카스트로한테 속아서 수십억 원을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 속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또 사기법이네요. 로맨스 스캠. 전 로맨스 스캠이란 말은 또 처음 들었네요. 그러면 이거 어떤 예방이 필요할까요? 아까 처음에 우리 잠깐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을까라는 얘기를 이게 좀 믿는 사이란 말은 이제 좀 위험한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믿고 믿는 게 미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